네, 전태일 평전 북콘서트 너는 나다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콘서트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김수지입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열사의 불꽃은 그대로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삶,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오는 불꽃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전태일 열사의 불꽃이 만들어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은 그런 열사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신이 그 누구여도 전태일은 반드시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소리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전태일 평전을 읽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시대의 전태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전태일이 다시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어린 시절 학력이 낮았던 전태일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러야 적당할지 얼핏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에게 한 인간으로 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 저 완강한 타인의 성체, 그를 끝끝내 거부하는 저 부유한 자, 강한 자가 지배하는 질서, 그것을 두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끝끝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그것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한 환경이라고 이름지었다. 16살 나이에 이미 전태일은 서울이라는 부유한 환경이 그와 그의 여동생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전태일은 이를 악물었다. 이 저주받은 현실 앞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를 거부하는 부한 환경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자꾸만 약해지려는 마음을 엄습해오는 패배감과 캄캄한 절망감을 밀어내려고 나오지 않는 신문이요를 연발하는 16살 소년의 도깨비 같은 몰골. 그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거부하고 얽어매고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저 비정한 사회 현실의 힘에 도전하는,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맞서 싸우는, 온몸으로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싸워 찾으려는 한 약하디 약한 밑바닥 인간의 처절한 투쟁의 모습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제 손으로 차디찬 길바닥에 버린 순덕이를 다시 찾아와야 했고, 식모살이 나간 어머니를 만나야 했으며, 대구에서 마지막 본 후로 소식을 알 길 없는 태삼이와 순옥이를 데려와서 그들만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걷지 않도록 보살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믿지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던 청옥의 시절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야만 했다. 배우 권혜윤님의 목소리로 전태일 평전의 일부, 어린 시절의 일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권혜윤님께서 오늘 북콘서트 낭독자로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 먼저 인사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2020년 올해가 뭔가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전태일 열사가 떠나신 지 50년이 됐다는 것도 저 역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15 20주년. 뭐 이제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 시기를 살다 보니까, 근데 얼마 전 연락을 받고 일단 오고 싶었다는 마음뿐이었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인사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제 몫인가 보다. 또 우연찮게 제가 지금 영화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소년 전태일에 저 역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와야 되나 보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네.
애니메이션도 참여하고 있다고. 네, 거기서는 그 악덕 사장 역할입니다. 네. 일단 역할은 그렇게 맡으셨지만 전태일 의외죠? 네. 의외입니다. 정말 네. 의외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예.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때 무척 즐겁고 너무 또 잘하실 네.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애니메이션도 참여하시고 뭐 그런 연기 쪽으로도 뭐 도움을 주시겠지만 뭐 힘을 실어 주시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네. 삶에서 전태일 열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혹은 이 책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 집에 제 서가도 꽂혀 있고 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다시 이 책을 분명히 서가 어딘가에 꽂혀 있는데 이렇게 얇았던가? 왜냐면 사실 아주 꽤 오래전이지만 한 번에 읽기 어려웠던 책으로서 기억됩니다. 그리고 사실 50년 전이면 제가 6살 때여서 저는 그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죠.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뭐 구로공단, 닭집들, 벌집들 그런 거면 아주 어린 시절 뉴스를 통해서 봤던 신민당사를 점거했던 YH 소위 그 당시 여공이라 불렸던 그 사건들의 그런 뉴스 화면들 이 정도만이 제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열악한 근로 환경, 노동 환경에 대한 기억들밖에 없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꽤 먼 얘기고 그리고 저는 또 평생을 이 연기자의 직업이 이 세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로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월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인간으로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내 삶과 똑같아서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보고 계실 분들도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시절이나 그 또 특히 방금 낭독해 주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멀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전태일 열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또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태일 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50년 전, 6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요. 당시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노동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살아가기에 어떤 사회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태일이 태어난 해가 1948년인데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3년이 되던 해였고 미 군정이 이제 끝나서 그해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48년에 태어나자마자 50년에 6.25 전쟁이 또 발발했으니까 그 당시 사회의 혼란이라든지 또 우리 민중의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그건 뭐 이미 역사적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전태일, 특히 전태일은 아주 가난한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봉제 노동자였습니다. 대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전태일은 정말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우리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제시대 때부터 그 지주라든지 일제의 그런 적산가옥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또 요령껏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의 그 가족은 굉장히 가난했고 그래서 전태일은 어린 시절을 너무 힘들게 이제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출도 하고 또 어떻게든지 가서 혼자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동생
그 손을 잡고 가출을 뭐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읽어주신 그 대목은 전태일이 아마 네 번째인가를 가출을 하는데 순덕이 자기 막내 동생입니다. 순덕이 손을 잡고 서울로 가출을 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그 순덕이를 이제 그 고아원에 맡기고 그래도 이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그 삶의 형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보고 구두도 닦아보고 뭐 신문팔이도 해보고 산발이도 팔아보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가난한 정말 고생하는 그런 그 태일을 받아주지 않는 데 대한 그런 절망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중의 삶이 힘들었지만 전태일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혹독한 여러 가지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도 결국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정말 그 대구에 있는 청옥고등국민학교라고 중학교 과정입니다만 야간에 개설됐던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꿈 같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좌절되고 순덕이 없고 가출을 해서 서울살이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그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들을 손을 잡고 가출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그런 전태일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또 전태일의 어린 시절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낭독에서도 예. 나왔듯이 부한 어떤 예. 자들, 부한 현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겪은 힘든 유년 시절이 전태일 열사의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혹독하고 어려운 삶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랬더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도 어떻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그 나쁜 마음을 품는다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의 전태일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런 그 자기에게 가해졌던 그 혹독한 가난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당했던 그런 고통임을 감지하고 그가 그 평화시장에 이제 봉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시다라는 이름의 어린 여공들, 자기 동생 나이 벌밖에 안 되는 13살, 14살, 뭐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에 15, 16 이런 여공들의 그 처절한 삶을 보면서 자기 용돈을 아껴서 풀빵을 사준다거나 또는 대신 싸워준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노동환경이나 근로조건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게 어린 시절의 그 가난을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가난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허락된 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사장님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부로 낭독을 이어갈 텐데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전태일은 후일 내 이상의 전부라고 하는 평화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전태일은 그곳에서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일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일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다 하나가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머뭇거리다가 있다가 태일이가 쳐다보니까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면서 재단사요, 나 이제 아무래도 바보가 되나 봐요. 사흘밤이나 주사 맞고 이랬더니 이젠 눈이 침침해서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이지도 않고 손이 마음대로 퍼지지가 않아요 하더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평화시장에서 흔했다. 한창 발육기에 있는 어린 여공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기업주들은 도리어 게으름을 부린다고 나무라기가 일쑤였으며 병이 깊어져서 아예 일도 못하게 되면 치료는커녕 사정없이 해고시켜버렸다. 몸이 아픈 여공들이 이렇게 태일이에게 통증을 호소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는 돈을 털어서 약을 사주거나 여공이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거나 그럴 형편도 못 되면 그저 참고 일하라고 달래는 것뿐이었다. 만약 업주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 여공에게 피해가 갈 뿐이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사정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이제 전태일의 머릿속은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겠다든지 대학교를 가겠다든지 하는 생각보다 날마다 눈앞에 부닥치는 동료 직공들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 하는 생각으로 꽤 미어지게 되었다. 여공들의 참상은 전태일이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후로도 그의 기운이 약해질 때마다 끊임없이 그를 일깨우고 쇠잔해가는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그가 깊은 좌절에 부딪혀 죽음과 같은 번민 속에 빠져버렸던 1970년 8월 9일의 일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힘주어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다 다쳐가던 그들을 전태일 열사는 마음의 고향 또 이상의 전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가장 큰 동력이 되기도 했던 존재인데요. 전태일 열사의 마음의 고향에서 일하고 있는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 홍은희 서울 봉제인지회 부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봉제인지회에서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홍은희라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봉제 노동자로 일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봉제 노동자의 삶을 또 전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전의 삶과 지금의 봉제 노동자들의 삶이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여전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뭐 그 50년 전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8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긴 오랜 시간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점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때는 강제성이 많았어요. 본인 스스로보다. 근데 지금이라고 달라진 거는 규모들도 작아지면서 그나마 강제성은 없고
그리고 새벽까지 일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어졌죠. 그래도 지금도 뭐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봉제에게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는 그냥 그나마 주위에 있는 그냥 작업 환경 정도? 그 삶 자체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 형태랄지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고용 형태는 예전에는 좀 큰 규모들의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너무 소규모로 작아져서 고용이라고 해서 월급제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월급제라는 관계도.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 빼고는 이 평화시장이나 이쪽 계통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개공 시스템이라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해도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어디다가 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하고 살아오는 상태가 그래요. 아무래도 한계가 많다 보니까 네, 한계가 많아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전태일 열사의 직계 후배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좀 마음이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목소리를 내보기 위해서 노력들이나 뭐 활동들을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봉제인제를 만든 지 지금 3주년이 돼가요.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봉제 산업에 종사하면서 끊어져 있는 맥을 좀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혜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좀 사람들 외곽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모이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 뭐 노동자들의 권리는 물론 이거니야 지금 너무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도 한데 모아보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개선, 뭐 환경 개선, 뭐 요즘 노동 계좌제라고 나오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력 증빙이나 이런 게 안 돼요. 봉제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그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 이런 일 할 수 있는 증빙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뭐 다는 안 되지만 앞으로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 가다 보면은 노동 계좌제부터 노동 이력 증빙까지 이런 것까지 이뤄내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3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제 3년이요. 쭉 계속 하시면서 더 많이 힘 있는 목소리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봉제인지회 홍은희 부지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평화시장의 노동자가 된 전태일 열사 이야기는 이제 책의 후반부에서 노동운동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잠시 노래 공연을 함께 볼 텐데요.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노래 부르는 연영석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노동자로부터 연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나누셨으니까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처음 들은 노래 밥이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그저 밥만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되나요? 아, 또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그저 밥만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내가 세상에 살고 사는 이유 밥만 먹기 위한 건 아냐. 나도 나에게도 누구 못지않은 돈이 있었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작지만 나의 꿈을 키우고 싶었어. 아, 나도 꿈을 꾸긴 꿨었나. 나에게도 꿈이란 게 있었나. 아, 나도 꿈을 꾸긴 꿨었나. 나에게도 꿈이란 게 있었나. 그래 나는 저주받은 땅의 꿈도 잊었어. 한치 묻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니 쫓아오자 하면서 저주받은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그래 나는 저주받은 땅의 꿈도 잊었어. 한치 두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벅차면서 저주받은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나의 밤 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 한다고 그러면 왠지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밥그릇 크게 가진 사람들이 밥그릇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밥그릇 갖고 뭐 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 같이 가고 그냥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하죠.
30년 전과 지금 사회가 거의 바뀌었어요. 우리가 싸우고 노력한 만큼 변하는 건 사실인데요. 물론 성이 안 차죠. 안 차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이 변하는 것 같고요. 다음 부를 노래는 장애인들이 자기의 차별을 위해서 한강대교를 기어간 적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만 긴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 느려 널 쫓지 못해 나를 스쳐 지나가던 뒷모습을 보았지 낡은 옷에 내 몸을 가릴지라도 너의 등 뒤로 나는 알지 않을래 오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저녁은 병든 땅 위에 발바닥 해방을 향해 오르는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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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라 저기 다른 많은 사람들 속으로 그 속으로 내 몸은 기어 들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너머로 그 너머로 나를 깨워 가려네 오 자유 마음의 깃발을 들고 평화 너에게 저녁은 병든 땅 위에 발바닥 내 방을 향해 우리는 오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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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예 라라 나는 포기하고 싶질 않아 아스팔트 위를 기어서라도 예예예 자유 마음의 깃발을 놓고 영하 내게 저녁은 병든 땅 위에 발바닥 해방을
노동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님이 저는 그 글을 읽고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것도 엄청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원전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못 하겠었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크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식이 나간다는 노래인데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 노동자 이야기예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뭐 얘기를 하면 좀 긴데요. 진수식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노래입니다. 저기 거대한 뱃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둘기 오색 종이 하늘 위로 가만히 불면 백포동 소리 높이 울며 바다로 떠난다. 담배 한 번 태워놓고 널 보낸다. 오윤식이 나간다. 또 바다로 떠난다. 우리 윤식이 이제 바다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쇠를 녹이고 공 작업 호기로 소금 볶이면 여린 담쟁이 공장 벽은 치어 오른다. 붉은 노을 바다 위로 바람이 돈다. 오윤식이 나간다. 또 바다로 떠난다. 오윤식이 이제 바다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방안에서는 새로이 결성된 바보회의 활동 지침에 대한 토의가 벌어졌는데 이 토의는 밤을 새워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분위기는 매우 열띠었다. 이날 토론된 내용에 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참석하였던 몇 회원의 회고담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첫째, 평화시장 일대의 3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대로 준수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당분간의 목표이다. 특히 8시간 노동제나 주유제는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인데 평화시장 업주들은 이 조문을 정면으로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14시간, 15시간 작업에 밤 근무까지 시키고 있으며 일요일이라고 제대로 쉬게 해주는 것을 못 보았다. 둘째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조직을 튼튼히 하고 확장하여야 한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인 우리들에게는 조직이야말로 유일한 미천이요 희망이다. 우리도 뭉치기만 하면 누구보다 큰 힘을 낼 수 있다. 셋째, 당장 필요한 일은 근로자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안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은 살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지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제 한 몸은 죽어가고 싶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근로기준법은 유독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들은 생지옥에서 허덕거려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을 바보라고 한다. 왜 바보인가? 고난의 길을 자초하니 바보이다. 세태와 타협할 줄 모르고 순응할 줄 모르니 바보이다. 허나 과연 그럴까? 인간의 존엄을 버리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바보인가? 노예로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찬 지루한 나날을 아무런 의의도 보람도 기쁨도 없는 껍데기의 삶을 애걸하며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인가? 우리의 현실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영구 불변한 현실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야근자들이 참된 현실주의자는 아니다. 체념하고 굴종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 수는 없다. 삭막한 겨울벌판의 나무둥지에서 내일 화사하게 피어날 꽃잎을 바라보고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3부 바보의 조직이었는데요. 네. 낭독을 통해서도 지금 질문을 던져주셨지만 인간이 존엄을 버리지 않고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 바보인가? 이 질문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노래도 들었고 3부까지 낭독을 해주셨는데 권혜우 씨께서는 뭐 인상적인 부분이라거나 든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일 먼저 드는 건 좀 전에 처음 1부에서 이수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단 자기의 안위를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고, 그리고 보통 흔히 이 안에서 나라도 잘 견뎌내야 된다는 정도의 것이 한 인간이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그 어린 나이에 해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떠나가셨던 그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는 68혁명 이후에 전 세계를 펴졌던 청년혁명들의 기운이 있을 때 많은 식자들, 대학가의 청년들이 일어섰다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삶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서 자기 살고 있는 땅 발붙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출발했던 노동자의 이야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50년이 지나도 우리는 전태일 또 전태일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상은 이 바보회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모임이라고 봤고, 그럼에도 전태일 열사와 바보회는 계속해서 투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투쟁하는 것, 그러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꺼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자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요구하는데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일을 하니까 노동자이고 노동자이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데요.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조미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능학습지 노조 조합원 조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이 사실 최근에 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되게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언뜻 듣기로는 그냥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한이나 제약이 내포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도 전혀 가입이 안 되고 퇴직금도 전혀 없고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노동 상권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노동 3권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인데 이건 사실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근거로 제약이 되는 건가요? 그 노동자성을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 개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노동법조차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고 투쟁을 한 20년을 해서 겨우 그 재능학습지에서는 그 노조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냈는데 다른 학습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노동자가 너희는 아니니까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노동 환경 개선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의미인 건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교사들한테 회비를 대신 내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교사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모든 손해는 다 교사한테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노조에서 회사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개선해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들은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고 노조 허가를 받고 있는 재능교육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개인으로서는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노조를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혼자 이건 부당하다, 억울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은 불평불만이 많다. 그리고 특수고용계약직이니까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면서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문제로 가면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필수적인 곳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조미영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네. 처음 인사말 할 때 제가 개인 사업자로 살아간다고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세법상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저 역시 연기자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그 연기자 노조의 노동조합은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잘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볼 땐 하나의 사업자로서 개별 계약의 대상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창작품 만들어낼 때 같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단체 협약이라든지 혹은 모든 제작사 혹은 방송사를 상대로 배우와 방송사 이런 사업자들과의 개별적인 계약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조합이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다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안에서 노동조합 안에서의 모든 소위 말해서 수입 구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뭐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이 이제 공적인 역할을 맡듯이 저희 역시 일종의 조합 회비는 자기 1년 수입의 공의 1%이기 때문에 많이 버시는 분은 많이 내시고 적게 내시는 적게 내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네. 특수고용 네, 특수한 형태죠. 이어서 4부를 낭독을 또 해주실 텐데 바보회를 만든 전태일 열사가 이루고 싶었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세상을 바라면서 투쟁을 했던 걸까요? 다음 같이 읽어볼 부분 전태일 열사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태일의 사상. 그는 거기서도 또다시 보았다. 인간을 학대하고 짓밟아 불구화하는, 그리하여 쓰다버린 쪽박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잔혹하고 비정한 현실의 냉혈한 얼굴을. 평화시장만이 아니었다. 인간을 억압하는 현실의 힘은 전태일이 가는 곳 어디에나 뻗쳐 있었다. 기업주들의 비인도적인 착취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만들어져 지배 권력에게 보호받고 있다. 전태일은 그가 근로감독관을 또는 노동청을 찾아갔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회는 어째서 기업주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았다. 그는 노동자들을 더욱 살찌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기업주들의 모습이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였다. 사회 전체가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타율적인 구속으로 느껴졌다. 그 타율적인 구속 아래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물질적 가치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대는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박탈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대였다. 허나 모든 인간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이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며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느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며 다 같이 고귀한 생명체로 본능과 희망을 갖춘 가치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다.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이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인간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과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윤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태일 열사의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절실한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일터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건설노조 강한수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노조 부위원장 강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뉴스를 통해서도 최근에 많이 접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건설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또 죽어가기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뭐 안전도 안전인데 저희 건설 현장에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안 쓰는 이야기인데요. 못다가리가 안 보일 때까지 일을 한다. 소위 이제 해 뜨면 일을 하고 해 질 때까지 시간도 없이 뭐 그런 이야기들도 불과 그게 한 십몇 년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저 이판사판 공사판이란 이야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곳이 공사판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판사판 공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1년에 저희 건설 현장에서는 한 500명 이상이 항상 죽고 있고, 뭐 전체 산업 현장에서는 한 2,400명이 죽고 있지만, 건설 현장이 유독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건설 현장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만 많이 죽고 있습니다.
뭐 예로 하나 들면 제가 몇 년 전 일했던 사례인데요. 불과 한 5년, 6년쯤 전입니다. 저는 부산에 원래 집이 부산이라 가지고요. 부산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거제도에 경남 거제도에 콘크리트 타설 일을 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돌고래 공연장 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 돌고래가 이제 크다 보니까 한층 높이가 한 8, 9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 이제 건물 벽이 한 20-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면은 옆에 이제 거푸집이라고 짜 있는데 그게 한 8, 9m 되는 높이에 원래 비계라고 해서 작업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 발판. 그 위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비계 안전 발판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폭이 한 5cm 정도 되는 이 거푸집 양쪽 그걸 밟고 한 30m 넘게를 이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래서 뭐 조금 발 헛디디면 바로 이제 추락해서 재해를 당하는 뭐 그런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작은 현장들에서 소위 뭐 한 5층, 10층짜리 그 빌라나 원룸 이런 곳 짓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안전시설조차가 제대로 안 돼서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뭐 현장에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건 기업이 사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후에 산업재해가 터져도 기업은 처벌을 받았다, 책임을 제대로 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노동계에서 계속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의 소위 오너, 기업주가 직접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그 위에 이제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발주처나 아니면 이제 시행사, 여기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 원청, 소위 우리 건설 현장에는 원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이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는 이제 벌금 2천만 원, 뭐 1인당으로 보면 50만 원, 1인당 50만 원의 벌금을 냈던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도 그런 처벌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원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쩌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이 안전관리자 정도 아무 권한도 없는 그렇게 처벌받는 게 이제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위쪽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뭐 일부 지금 작년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발주나 원청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여전히 그 법에서도 한계가 많고,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서 실제 공사를 이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발주와 기업의 대표가 실제 처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뭐 이유는 항상 기업이 다 가져가고 기업주가 처벌은 항상 이제 말단의 관리자들이 처벌받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법이 달라지기는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사고는 계속되고 그 법과 제도가 뒤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뭐 우리 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저 사업체가 다 그렇겠지만 항상 우리 노동자들의 뭐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이제 이윤이 가장 우선이겠죠. 기업의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은 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건데 항상 현수막에 보면은 모든 건설 현장에 선안전 후시공 이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 현장의 원청 소위 시공사라고 하는 곳에
안전 관리자들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그 기업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 이 공사를 진행하는 파트의 부서가 최고 우선이고 안전은 항상 안전은 우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최하위 뒤로 밀리고요. 실제 뭐 예로 들면 97, 8년도 IMF 외환위기 시절에 건설사들이 많이 보도가 나고 하면서 이 안전관리자들이 그때 이제 해고 1순위였거든요. 건설사에서 안전관리는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거였고 지금 이번에 뭐 한익스프레스 이제 사고 났던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주인 한익스프레스에서 그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달라. 준공이 빨리 되게 그런 실제로 뭐 회의에 참여도 했고 시공하는 데서 그런 정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뭐 좀 이례적으로 원청의 현장 소장이 좀 더 구속이 이번에 됐습니다. 얼마 전에 총 8명이 구속됐는데 원청 하청 발주인 한익스프레스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원래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래서 또 빠져나가고 우리가 뭐 한익스프레스가 물류창고지 않습니까? 물류창고가 이 빨리 공사가 진행되면은 준공이 그만큼 빨리 되면 될수록 영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영업이 빨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빨리 조기 개장을 하고 조기 개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 영업 행위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우리나라 호텔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뭐 완성차 그런 공장들이 뭐 한 6개월을 빨리 공사를 끝난다. 1년 빨리 공사 끝난다. 그럼 그만큼의 영업이익들이 많은 거죠. 발주처들이. 그러기 위해서 빨리 공사를 끝내달라. 우리 안전은 이제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결과들로 자기들은 이윤을 넣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그 적정한 공사 기간, 이게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이번 이천 사고의 원인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동시에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현장의 문제점들을 들으니까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마음과 정신을 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지 그게 더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을 읽어야 할 차례인데요. 1970년 11월 13일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자아의 좁은 환상에 집착하여 그 속에 밀폐되어 껍데기를 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참으로 소망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희망하고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미모의 이성과 하나 그것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더욱 처절한 고통과 고독의 심연으로 몰아넣는 허구의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전태일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라고 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불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빛을 던진다. 불꽃이 아니면 침묵의 밤을 밝힐 수 없다. 허덕이며 고통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삶의 길을 비추는 것은 오직 불꽃뿐. 불타는 노동자의 육탄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 전태일이 몇 발자국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서성거리고 있는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그는 몇 마디의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재단사들과 그 밖에도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던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달려왔다. 그들만은 이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다. 우린 기계가 아니다. 누가 전태일을 죽였는가? 우리도 사람이다.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 피로 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분노에 미친 젊은 노동자들은 긴급 출동한 기동경찰들과 함께 혈투를 벌이면서 동대문 쪽으로 밀려갔다. 잠시 후 그들은 경찰의 곤봉에 머리가 깨어지고 구둣발에 짓밟히면서 경찰서로 개처럼 끌려갔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청년, 그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는 또 그의 친구들. 그 불꽃으로 시작한 세상의 변화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불꽃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그 불꽃을 이어가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불꽃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모시고 앞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주노총 그리고 나아가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에는 전태일 열사가 있습니다. 이 전태일 평전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태일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평전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민주노총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얘기해왔던 것 중에 평화시장 노동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전태일 노동자는 자본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평화시장. 그 시장에는 바로 이윤, 경쟁, 착취 이게 가장 우선적이었죠. 그 시장 안에 노동자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기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정글과 같은 그 시장 안에서 그 당시에 인간의 존엄을 그리고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음을 정말 자신의 온몸에 불을 당겨가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전태일은 재단사였습니다. 참혹한 그 시장에 눈을 질끈 감고 열심히 일하면요. 요즘같이 정규직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태일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공에게로,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자신의 차비를 풀빵을 사서 그 배가 굶어서 맹물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집으로 여기서부터 청계천에서 창동까지 걸어갑니다. 연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자, 함께하자라고 하는 바로 함께 살자라고 하는 정신을 전태일 노동자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정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정신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앞서 많은 조합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민주노총은 2020년 무엇을 해야 할지 혹시 생각을 좀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사실 코로나랑 같이 지내면서 절반을 보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이른바 업체라고 하는 무슨 회사 이름 달고 있는 그 중에 60%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업체 수로 따져서 60%가 그리고 숫자가 한 330만 명쯤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월급 명세서가 없고요. 너 다음서부터 내일서부터 일 나오지 마 이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임금이 삭감이 돼도 어디 가서 이것을 진정할 때도 못합니다. 330만 명이 있습니다. 아까 저 20년 동안 싸워서 노동조합 할 권리 딱 하나만, 그것도 그 회사에서만 만들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20만 명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노동부 통계입니다. 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쿠팡맨 이번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땀 많이 흘렸습니까? 그들에게는 노동 3권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33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11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정해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2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서 노동 3권 아무런 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이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8년 전에 40명 죽었고요. 지난 4월 29일 날 38명 죽었습니다. 바로 중대기업 처벌법. 중대한 재해를 저지른 이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배상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대기업 처벌법을 바로 법과 제도를 이제는 2020년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올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조할 권리를,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기업 처벌법, 이거를 전태일 3법을 올해 꼭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올해의 중심 과제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 목표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나온 50년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앞으로의 또 50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의 민주노총,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민주노총 많은 얘기들 합니다. 대공장,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정규직 중심의. 그러나 이제 민주노총의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고요.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심하게 그 위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지금의 청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 그들과 손을 맞잡기 위한 민주노총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태일 정신에 맞춰서 가장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자신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민주노총이 나아가야 될 바고, 그것이 저희는 사회연대 그리고 노동자들 간의 계급연대, 그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지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전태일 열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청년 전태일, 어린 전태일까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쭉 낭독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작 전에 내년 정도에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소년 전태일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저 역시 그냥 흥미로운 작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50년 후 앞으로의 또 50년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바로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이 사회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로 들어오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노동의 가치부터 해서 연대의 가치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영화로서의 소년 전태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열심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건 연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콘서트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모두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억압받으면서도 더 좋은 내일을 꿈꾸길 포기하지 않는 모든 노동자의 이름, 그게 전태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전태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